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시대 후반부의 사회 경제 부분 조금 봤는데 이제 이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문화사 파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사도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약간 작품 같은 것들이나 이 유적지 같은 것들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암기가 필요하긴 해요. 헷갈리게 섞어서 나오긴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 전반에 있는 거랑 후반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나와서 찍어야 될 때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복이나 이 사료 같은 걸 읽었을 때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조금 고르기가 쉽지 않을까, 그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봐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기 굉장히 종류가 지금 많은데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전반부랑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경제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고 유학을 성리학으로 이제 발전된 부분이 또 있는데 성리학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선비들을. 이 성리학이 변신을 합니다. 조선이 유지된 시간이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똑같은 이론만 중요시하다 보면 뭔가 이걸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리학이 어떻게 변하냐면 초반에 들어왔을 때 성리학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세울 때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이 불교의 타락과 이런 것들로 권문세족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고려는 썩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게 성리학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유연하고 진취적이었던 성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딱딱하게 바뀌는 거죠. 성리학이 절대화로 바뀌어요. 아주 경직된 구조로 바뀌는데 이런 걸 교조화라 그래요. 절대 이견이란 있을 수 없고 이것이 절대 법칙처럼 받아들여지는 거를 이런 걸 교조화, 절대화라고 합니다. 서인 정권이 이걸 굉장히 크게 만든 데 중에 하나인데 송시열을 필두로 해서 딱딱한 성리학을 정착시킨 이 하나의 붕당이죠. 의리와 명분 이런 거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학문적인 기반을 하나의 성향으로 딱딱하게 굳혀나가게 되는데 이 성리학의 상대화를 놓고서 이게 절대적으로 되니까 당연히 의견 충돌이 나겠죠. 의견 충돌이 나고 이게 맞아? 실제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딱딱한 성리학, 융통성도 없고 진취적이지도 않은 성리학을 위한 성리학, 이게 맞아? 실제랑 상관없는 이런 걸 공부하고 하는 게 정말로 사람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을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윤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리학이 잘못됐어 라고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경전의 이 구절이 주자가 해석한 이게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의 기존 해석을 벗어난 자신만의 해석을 좀 시도하는데 이런 거 믿는 절대화 교조화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거의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로 치면은. 그래서 윤휴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걸 네가 감히 주자의 해석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한 비난을 해요. 사문난적이라고 해요. 사문난적. 사문난적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관직도 뺏기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약 받고 죽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문난적으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윤휴라는 사람도 있지만 박세당이라는 사람은 아예 사변록이라는 자기의 그 저서에서 유교 경전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독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성리학을 좀 진취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싶고 이런 걸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문난적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삭탈관직이 되고 유배형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 유배를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굉장히 이걸로 고초를 겪으시면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죽을 때, 사망을 할 때 자기 아들한테 원래 유교에서 이제 사람 죽고 나면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특정 기간 동안 맨날 아침 저녁으로 상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마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뭐하러 그런 허례허식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였겠죠. 이게 또 그 당시에 양반들의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예법을 또 뒤흔들면서 이 사람을 이단처럼 취급하게 하는 박세당의 책은 아예 출판도 못하고요. 뭐 윤휴도 마찬가지였죠. 문집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상당히 딱딱하고 꽉 막힌 아주 보수적인 측면으로 성리학이 중간에 성장을 해갔는데 여기에 의문을 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성리학을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론 논쟁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실제 사람이 사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지 사람들한테 의문을 갖게 하는 어찌 보면 쓸데없다고도 느껴지는 굉장히 이 탁상 공론이 하나 있었는데 호랑 논쟁이라고 있어요. 18세기에 노론이라는 집단의 내부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 이거를 놓고서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어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아. 아니 달라.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논리로 설득하면서 싸우는 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되거나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지식 배틀이나 이런 가치관 배틀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지리멸렬하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 요런 게 이제 성리학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실천적인 측면으로 성리학을 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판하면서 너무 이론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심증리, 지행합일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실천적인 성리학을 강조하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 실천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책자 안에만 가둬져 있는 성리학이 아니라 바깥으로 꺼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실제 줄 수 있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이 합치하는 이런 게 진정한 성리학이다. 이런 걸 양명학이라고 하고 이걸 처음에 얘기한 학자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중종 임금 때 조선에 들어오긴 했는데 고지식한 성리학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무려 이황도 이거를 비판을 하게 되고요. 퇴계 이황도 17세기 후반부터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학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좀 사회적으로 뜻을 펴지 못했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불호한 왕실의 종친과 그리고 소론, 정계에서 밀려나 있었던 소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게 되고요. 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하국 정제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여기 호 같은 거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강화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성리학이 변화가 있고 실천적인 양명학이 등장을 하더라.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은 바로 실학이죠. 실학. 실학과 우리 거 연구하는 국학 연구가 확대됐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학의 등장은 17세기부터 18세기 상당히 조선시대 후반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양반 사회의 모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혜택은 있는 대로 받으면서 실제로 기득권만 생각하고 정말 사실 양반한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양반들이 관리를 역임을 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기득권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어떤 벽에 막힌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리더 같지가 않은 집단이 된 거죠. 특권만 누리는. 이런 양반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막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너무 철학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말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고시라고 하는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자, 요게 등장하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농학파라고 있고 중상학파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농학파 실학자를 보겠습니다. 대체로 경기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남인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 중심으로 개혁하자. 지주 전호제 이거 너무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주제 같은 거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가
지금의 토지 제도는 정상적이지가 않아. 분배가 너무 비정상적이야.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소작농으로 땅도 없이 들어가 있고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대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작농을 부리면서 배만 불리고 있더라. 이거 비정상이다.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쪼개어서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핵심인데 대표 학자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이름하고 호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개 유형원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균전론. 이게 뭐냐면 자영농 육성해야지. 소작농 말고 자기 땅에다 농사 짓는 자영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차등은 좀 줄 수 있지만 일단은 땅을 나눠주는 게 필요해.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라도 자기 땅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차등 분배를 주장을 했고요.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문집이 저술로는 반개수록이 있습니다. 반개 유형원이라고 하죠. 보통은 문집의 이름에 본인의 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호 이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전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영업전을 설정하자. 그리고 토지 매매 제한하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토지를 1인당 토지를 소유할 때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못 파는 땅을 만들자는 거죠. 다 땅을 팔아서 억지로 팔든 속아서 팔든 내가 원해서 팔든 이 땅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에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 너는 땅을 다 팔 수 있지만 네 땅 요만큼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팔아도 요거 못 파는 땅이야. 근데 요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땅. 이걸 영업전으로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못 팔게 하자. 매매가 불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소작농이 되지 않게 못 파는 땅을 설정하자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요걸 주장을 했었고요. 특이하게도 성호 이익이 주장했던 게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을 지적한 게 있어요. 6좀이라고 있는데 노비, 그리고 과거제, 양반의 문벌제, 그리고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을 합니다. 이 6가지 때문에 나라가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걸 주장했었던 분이라서 이분의 생각이 여기에 다 드러나기도 하니까 좀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주요 저술 책으로는 성호사설, 자기 호 따가지고 이 책이 하나 있고 과구록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밑에 나오네요. 이 사람 중농학파 실학자고요. 여전론이라고 하는 거 주장합니다. 이거 뭐냐면 마을 단위로 토지를 나눠줍시다. 그리고 공동으로 경작합시다. 네 땅 내 땅 하지 말고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물을 차등으로 분배하면 되잖아.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조그만 사람 조금 하고 노동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때때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슷하게 모티브가 들어가기는 해요.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리고 모두가 일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나중에 보완을 해서 타협안으로 정전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해요.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조금 더 공산주의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좀 시대를 많이 앞서간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땅을 잃고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도적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장치를 국가에서 농토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펼쳤던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게 거중기 설계한 사람이죠. 수원화성의 설계도를 그리고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를 하고요. 수원화성의 축조에 실제 사용이 됐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두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활약한 범위가 되게 넓어요. 자기 아들, 딸을 실제로 홍역으로 많이 잃거든요. 그래서 마가해통이라고 하는 책을 피눈물로 또 지은 게 있고 너무너무 유명한 책으로는 유배길에 만든 이 목민심서라는 책과 경세육표라는 책, 흠흠신서라는 책, 법률에 관한 거, 형벌에 관한 거, 그리고 목민관, 사또나 수령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도리를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저술 활동을 남긴 학자이자 실천적인 실학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고 정조의 남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정조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정약용은 순탄하게 정승 판서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는 정조가 신임했었던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정약용의 형제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 그 서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너도 천주교 믿는 거지? 너도 천주쟁이지? 이러면서 같이 유배를 떠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죠.
무려 1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농학파랑 대비되는 중상학파를 볼 건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출신을 따라 올라가면 서울 노론 출신이고요. 토지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중요시하고 특히 상공업 중요시했어요. 상공업 중요해. 그리고 청나라 문물을 수용을 해서 발전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하자, 이용우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게 그대로 북학이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학자들 볼게요. 농암유수원이 있습니다. 우서라는 책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 전문화를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상업을 천시하냐는 거죠. 똑같이 가자는 거죠. 직업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직업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공업 진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담헌, 홍대용, 보기에 요새 좀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천문학자, 과학자, 그리고 실학자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합니다.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지전설 주장하고요. 무한우주론 주장을 하고 시대를 정말 앞서간 사람이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별 중에 하나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보는 거죠. 중화주의를 벗어나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천이라고 하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를 제작을 한 놀라운 천체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주요 저술로 의산문답이 있고 임하경륜이 있고 자기 호를 따서 담헌서라는 책이 또 있더라.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연암 박지원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역사책에도 나오고 국어책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수레하고 선박을 많이 써야 돼. 그리고 화폐를 유통해야 경제가 발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지제도에도 한 스푼 보태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봤었던 이익이랑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한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개인이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을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일정 땅 이상은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대농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을 막으면 결국에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또 한 게 있고요. 이 박지원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박지원 손자인 박규수가 있고요. 이 사람도 근대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이 있습니다. 역관. 초기 개화론자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줬고요. 주요 책으로는 연행사를 따라서 청나라의 수도 연경에 간 사신단이에요. 연행사를 따라서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일종의 기행문인 열하일기를 썼고요. 유명한 문학작품이죠. 그리고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풍자소설인 양반전 그리고 허생전 이런 책들 이런 거를 쓴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내용이 불순하다고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호질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서도 고전 소설 파트에서 종종 언급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밑에 초정 박제가. 박제가는 들어봤지만 초정이라는 호가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정이라는 호에 집중해가지고 보기를 내기도 하니까 이 호랑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물을 퍼야 계속 솟아난다는 거죠.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써야 돼. 이걸 중요시했고 절약보다 소비가 더 중요해. 그래야 물이 계속 솟아나지. 이런 게 있고요. 북학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야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야지. 이걸 강조하면서 연암 박지원이랑 똑같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권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보고 들은 게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고요. 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이 됐는데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등 이런 서자 출신들의 검서관들이 그쪽에서 이제 하급 관리로서 궁궐에서 관리로서 일을 좀 시작한 게 있어요. 시대가 변할 때 그 변화하는 거를 맞닥뜨린 사람이죠. 박제가는. 주요 책으로 북학이가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실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거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국학이라 그러죠. 우리 땅 연구하고 우리 역사 연구하고 우리 글자 연구하고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성향인데 자 우리 땅 연구합니다. 동국지리지라고 있어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광해군 때 역사 지리책으로 쓴 건데 삼한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고증하는 역사책이에요. 역사 지리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옛날에 역사에 배웠던 거 있는데 그런 역사책이 또 하나 있고요.
아방강력고라고 하는 정약용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한 지리서고요. 택리지, 너무 유명한 거죠.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지방의 자연환경, 경제, 풍속, 인물을 분석해서 만물백과처럼 만든 책이에요. 이 땅에선 뭐가 많이 나서 살기가 좋은데 이런 걸로 적은 책이 택리지입니다. 그리고 동국지도라고 하는 뒤에 이거 두 개는 지도예요. 지도인데 정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김정호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요. 최초로 영조 임금 때 백리척이라는 거를 축척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한 지도가 있고, 근데 이 정상기 집안은 전문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지도 제작 집안이에요. 이게 그냥 생업이었단 얘기예요. 정상기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 그 지도를 김정호가 보고 부가적인 지도 자료를 같이 묶어가지고 대동여 지도를 만든 거죠. 이 목판으로 인쇄한 십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찍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준 초유의 지도인데,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뭐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다 오고 다 걸어서 높이를 측정하고 말도 안 돼요. 지금 남한만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개인이 모든 산을 다 올라가가지고 높이를 측정을 해요. 실제로 김정호가 있었던 시기에는 전문 지도 제작 집단들이 이미 앞서서 있었고 정상기내 지방 같은 이런 지도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있는 대로 다 구해서, 김정호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이거를 통계를 내고 취합을 해서 하나의 지도에 놓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어찌 보면은 통계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거를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올라가면서 몇 미터다 몇 미터다 알겠어요. 이건 조금 허황된 이야기고 개 중에 몇 개는 직접 걸어봤겠지만 대체로 원래 있었던 자료를 취합해서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연구 꾸준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후반부의 역사 연구로는 동사강목이란 책이 있어요.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책 한번 쫙 정리한 게 있고요. 좀 재밌는 책으로 연려실 기술이 있는데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나름 객관적으로 서술은 하고 조선 왕조 실록에는 없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그리고 발해고가 있습니다. 유득공, 실학자 유득공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쓴 게 바로 이 발해고입니다. 우리의 역사 안쪽으로 발해를 편입시킨 거죠.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금석과한록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비석이나 바위에 새겨진 글자 연구하는 거 금석학이라고 해요. 여기에 금석은 그거겠죠? 추사 김정희 아실 겁니다. 이름난 금석학자이기도 했어요. 북한산 순수비하고 황초령비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신라의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다 라는 걸 처음 고증을 했는데 이거를 문서 자료로 남겨놓은 거죠. 그게 바로 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리와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문화 파트 부분 좀 보겠습니다. 문화. 서민문화가 발달하는 게 조선시대 후반에 가장 새로운 경향 중에 하나인데, 서민층의 생활이 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은 바운더리가 조금 넓은데 농민 중에서도 좀 먹고 살 만한 농민이 생겼을 수 있고 분홍층도 나오죠. 서민문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은 노는 게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나오는데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대표적으로 판소리. 감정 표현이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해서 서민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데 대사가 굉장히 찰지고 웃기잖아요. 이런 거 실제 그때 당시의 니즈를 반영해서 나온 게 있고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뭔가 인과응보가 확실하고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재밌게 들을 만한 영웅이 뛰어나게 등장을 하고요. 반드시 이제 인과응보가 되고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되는 이런 것들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이 이 판소리로 제작이 됐고요. 원래는 마을에서 굿에서 시작한 건데 탈춤이 있어요. 이 탈춤도 판소리 성격 같은 게 약간 섞여가지고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폭로하고 풍자하는, 왜 안동에 가면은 안동 탈춤 이런 게 있어요. 양반탈하고 말뚝이하고 나와가지고 막 웃기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런 탈춤 공연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산대놀이라고 해서 가면 쓰고 하는 거가 오락으로 변한 건데 상인과 중간층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산대놀이가 또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문학에서 등장하는 경향.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는 조선 전기죠. 1443년에 만들었는데 반포하기까지 3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일찍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여자나 쓰는 글자다, 못 사는 사람들이나 쓰는 글자다, 서민들이나 쓰는 글자야 라고 하면서 천시를 했고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이거를 잘 쓰지 않았었죠.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쓰지 않다가 꾸준히 쓰이면서 얼마나 편해요. 배우기도 쉽고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한글을 조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쓰면서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주제는 판소리하고 비슷해요. 인과응보가 확실하고 영웅의 일대기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홍길동전, 춘향전, 박시전 한글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여자들을 중심으로 왜 여성분들 요새 로맨스 책 빌려보는 것처럼 판타지 책 보는 것처럼 새책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새책은 책 대여점입니다. 책 대여점. 홍길동전, 춘향전, 박시전 이런 거를 한 권짜리 책을 한 10권 정도로 필사를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새책점에서 책 빌리는 돈을 대느라고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고 꽤 사회 문제로 나중에 등장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책을 읽는 거를 나라에선 또 이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책을 빌릴 때 돈을 내다 보니까 새 책점 주인들이 한 권짜리 책을 되게 여러 권으로 일부러 더 쪼개가지고 한 권 가격을 받아가지고 자꾸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데서 끊어지는 거지, 내용이. 아침 드라마처럼. 그래서 그 새 책을 빌린 거 뒤에서 보면은 실제 거기다가 그 새 책점 주인을 욕한 내용도 낙서도 엄청 많아요. 어떻게 여기서 끊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 써놓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이게 문화로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이 됐는지도 그런 흔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가요 중에서 랩 같은 거 있죠. 그 랩에 많이 나오는 랩의 형태였다고 보는 사설 시조가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 얘기나 현실의 비판 같은 거 서민 감정을 되게 솔직하고 걸쭉하게 표현한 그리고 되게 길죠. 되게 푸념하는 것처럼 진짜 랩처럼 늘어나는 사설 시조가 있어요. 양반들 거는 깔끔하고 고매하고 장단 맞춰가면서 하는데 사설 시조는 그거 없고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주 솔직한 서민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유명하고 시사라고 하는 활동이 있는데 원래 양반들이 문예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하죠. 근데 돈 벌고 어느 정도 지위도 축적한 중인들이 문예 모임을 똑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학문학이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인과 그 이하의 서민들이 문학 활동에 들어가는 거 위학문학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졌던 문학의 한 갈래고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어찌 보면 인간 라디오 역할로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끌고 다녔던 것이 바로 전기수입니다. 소설을 읽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전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적당한 선에서 끊고 자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 기다리느라고 또 사람들이 애가 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너무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잘하는 전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 전기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서민들 문화의 특징은 솔직하다. 서민들이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들, 다루고 싶어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앞에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경향은 예술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림. 예전에는 상상 속의 장소나 중국의 산수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산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짜 풍경, 진경산수를 그리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이 있고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대유행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비에 젖은 여름날의 인왕산을 묘사한 인왕제색도가 있고요.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금강전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인기를 끌었던 게 풍속화가 있어요.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려낸 풍속화가 크게 인기를 끕니다. 단원 김홍도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서민의 생활을 재미있고
해학으로 묘사한 게 있고 해원 신윤복도 있습니다. 주로 양반이나 부녀자들의 생활을 풍자하고 남녀 사이에 애정적인 거를 감각적으로 해학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또 김득신이라는 사람도 요새 많이 나와요, 작품이.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올 때마다 이름과 작가를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득신 거는 김홍도하고 좀 비슷하게 많이들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는 강세황이라는 분이 서양화에 약간 이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원근법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적용해가지고 영통동구도라는 거 만들고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라고 하는 문인화를 그립니다. 그림 그 자체보다는 그림에 담긴 식구, 문장, 의미를 좀 중시하는 게 문인화죠.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림의 이미지는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선의 두 개의 작품과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 무동, 그리고 신윤복의 단오풍정, 월화정인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두 개. 요새 막 티셔츠나 이런 프린팅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신윤복의 그림들이고 김득신의 작품, 여기 파적도라는 작품 약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조금 많아요. 좀 봐주시고 영통동구도 원근법으로 그린 거 계곡의 모습을 원근법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강세왕이라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국보죠.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자체가 멋있다기보다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역사 그리고 감상평 때문에 유명한 건데 전시가 될 때마다 굉장히 화제인 거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인화라고 하는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글씨하고 문화 유적지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그림을 봤으니까 글자도 봐야겠죠. 서예하고 공예에서는 서예는 추사 김정희가 대표적이죠. 추사체를 개발한 김정희가 있고요. 제주도 유배지에서 이 추사체가 완성이 또 되게 됩니다. 독특한 서체,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좀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백자가 유행을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코발트, 파란색 염료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청아백자가 대단히 유행을 또 하게 됩니다. 건축적인 특징으로는 이렇게 지붕이 많이 달려 있어서 뭔가 복층 건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장이 하나로 빵 뚫려 있는 통층 구조의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사원이 건립이 많이 되고요.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가 숭유 억불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기능이 없어졌던 적은 없고 규모가 줄어들었다 늘었다를 반복을 하죠.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여기 봄에 꽃피는 장소로도 또 유명하기도 하죠. 보은의 법주사의 팔상전, 그리고 추가로 수원화성 알아놓으면 좋겠죠. 수원화성. 이거는 의궤하고 같이 더불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조 때 정약용이 거중기로 성곽,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의궤하고도 연결되는 문화유적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후반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서구권에서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학기술도 덩달아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17세기부터 중국 왔다 갔다 했었던 사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서양 문물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세계지도도 만들어요. 고려만국전도라는 세계지도를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화포, 천리경, 망원경이죠. 천리경과 자명종 등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에 있어서는 최한기라는 사람이 해국도지, 영환지향이라는 책을 기초로 서양의 천문학, 과학기술을 정리해서 지구전요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요. 이제 아시아 쪽에도 천문이 있지만 서양의 천문학이 있겠죠. 그게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역법이랑 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요거 대동법 들여올 때도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시헌역이 도입이 되고 의학적으로는 조선시대 후반에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이 돼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다 모은 백과사전이고요. 그리고 이재마, 사상체질로 유명한 사람이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인, 태음인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사상체질 개발한 사람이에요. 태양인 이재마라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이재마가 있고요. 침 놓는 거, 침구 경험방이라는 책으로 허임이라는 사람이 우리 침구학을 다 집대성한 책도 만듭니다.
의학기술이 다 이제 정리돼서 편찬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들어온 게 많으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바뀌는데 농가직성이라고 하는 농법 소개서가 있고 박세당의 색경, 이거는 인삼이랑 고추 재배하는 거. 그리고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일종의 농촌생활 백과사전도 나오고요. 홍만선의 삼림경제, 그리고 이런 책들이 두루두루 나오면서 우리 땅에 맞는 농법 같은 거 취합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편찬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구의 영향을 아주 안 받은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해외의 기술 같은 게 들어와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살펴본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당연히 안 외워집니다. 이거는 좀 많이 읽어가면서 보시고 여기서 본다고 안 외워져요.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림이 어려운 분이 있고 탑이 어려운 분이 있고 건축이 어려운 분이 있을 텐데 다행히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일종의 패턴 시험이라서 중요하다고 나오는 게 조금 반복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고 자주 나오는 보기에 자주 등장하는 유물이랑 자주 나오는 문화유산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우리 안내 정리한 책자들 요약집 같은 것도 딸려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 후반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파트를 지금 정리를 이제 앞선 강의에 이어서 쭉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 내용 정리하는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